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제는 여러분 힘 더 세다! 여러분들 끝이 보입니다. 네, 화이팅!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가 실패한 것을 다음 세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일단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구나. 한 사람,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누가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이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이 물어야 되는 것, 그것이 역사라고 했으니까요. 대통령 잘 뽑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가만히 있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권이 있나? 고3. 저기 N수생은 있겠다. 그죠? 그 다음이 한 시대가 실패한 것을 다음 세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해도요, 우리 시대에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치셔서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실패한 것을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가 실패한 것을 다음 세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 지금부터 그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9강 민주주의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특히 현대사를 얘기할 때 민주화와 산업화 이 두 개의 측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9강에서는 민주화, 그리고 20강에서는 산업화, 이렇게 한 강 이렇게 나눴습니다. 정말 웃긴 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정치 파트가 좀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산업화가 왜 비율이 적냐 이렇게 막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교과서의 그 분량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사이좋게 한 강씩 자, 이번엔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지금의 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 발전을 공부할 때는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화 항쟁, 이 세 개의 민주화 운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 현대사에서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이 이룬 데 있어가지고 이 세 개의 어떤 그 항쟁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포인트를 놓고 보시고요. 이런 세 개의 어떤 그 항쟁이 나오기까지 어떤 그런 개헌사가 있어요.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쭉 이어진 개헌사가 있거든요. 그 개헌사는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민주주의 발전 들어가는데요. 자, 먼저 48년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년도 이때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제헌헌법이라는 것들이 출발하죠. 배웠어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헌헌법. 여러분들 이 헌법을 공부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7월 17일. 어떻게 되면 잘하냐고요? 7월 17일 저희 때는 놀았거든요. 여러분 안 노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놀아야 된다니까. 놀아줘. 이게 노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놀아줘야 그래도 그날이 어떤 날이면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평생 기억한다니까.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7월 17일이에요. 1948년 7월 17일. 자, 이 제헌헌법 배운 데로 한번 가볼게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제헌헌법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대통령. 항상 이 헌법에서는요, 대통령 잘 보셔야 돼요. 자, 대통령 선출을 어떻게 한다? 간접 선거에 의해서,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간접 선거 방식은 어디에서 뽑는다? 바로 국회. 국회에서 뽑는다. 바이 국회.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이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이때 여러분들 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냐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지금. 안 뽑았으니까 모르지. 그지? 예, 4년이고요. 대통령 임기는 그렇지 또 모르지. 5년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때 이제 이 의원의 임기는요. 2년이었어요. 요것만 여러분들. 이 의원 다 4년이고요. 요것만 2년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헌법을 만든 그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뽑아 놓은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일단 2년으로 잡고 여기 안정화되면 다시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4년씩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초대 의원만, 초대 국회의원만 이렇게 임기가 2년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50총선 하잖아요. 그죠? 50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거 당선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시회 배웠잖아요. 김구와 같은 임시정부 그 주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단독 정부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의 그 성향상 이승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는 출발시킵니다. 뭐 꼭 그래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어떤 인지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높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헌헌법 출발합니다.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이승만 정부를 우리는 제1공화국, 여기 숫자 1은 제1공화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1공화국 이 집권 여당이 어디였냐면 바로 참 유명한 당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네, 자유당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유당이 바로 출발한 건 아니에요. 좀 시간이 흘러가서 자유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쨌건 이승만 정부의 정부 여당은 자유당. 이렇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1948년도에 이제 총선했고 이제 2년이니까 그죠? 임기는 2년이니까 1950년도에 이제 총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950년에 총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1950년 총선에서 1948년 당선되었던 이승만 지지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뽑는 거잖아요. 지금 이 헌법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는 출범이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다 꼬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미국은요.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헌법을 몇 번 고쳤냐면 여러분들 9번 고칩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가 어려워요. 네, 이거 9번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제발 좀 왜 이렇게 우리들 힘들게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시위하셔도 돼요. 사실 지금 미국 헌법 대통령 뽑는 걸 보면요. 굉장히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A, B 후보가 있으면 지지한 그 표, 한 사람의 표를 보면요. A 후보가 당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안 뽑아. 거기는 그 무슨 주별로 그 선거인단이 꾸려져 가지고 비록 A라는 후보가 많이 나왔지만 선거인단이 많이 가지고 있는 B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뜻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선거,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한 그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고쳐요. 헌법은 그렇게 쉽게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좀 불합리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문제점이 있겠지만 헌법은 그렇게 쉽게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헌법을 9번에 고쳤다면 그럼 왜 그랬냔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고친 이유는 뭐냐면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너무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나뉘면 안 된다. 그거 아닌데.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대통령이 지금 더 이상 될 수 없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헌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헌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개헌 합니다. 여기 이제 1차 개헌이에요. 1차 개헌. 네, 1차 개헌을 하는데 1차 개헌을 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1952년이에요. 네, 1952년에 1차 개헌을 하는데 이 1차 개헌의 핵심, 이 1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역시 또 대통령 볼게요.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한다? 직선 방식. 대통령 직선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대통령 직선인데 대통령 직선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회를 지금 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되고 많은데, 개헌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수를 두냐면 이때 이 직선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바로 부산 정치파동,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게요, 저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는 그 버스를요, 갑자기 크레인이 딱 막아쓰는 거예요. 막아쓴 다음에 그 버스를 통째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가지고 띵 해가지고 경찰서 끌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게 바로 부산 정치파동.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헌할 때요, 이것도 표결도 아니고요, 기립이에요, 기립. 그 옆에는 그 정치 깡패들 경찰 쫙 둘러서 있고요. 이게 표결하는데 이게 기립하면 이게 반대하는 차원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개헌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굉장히 창피하고요, 굉장히 민망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아요. 1945년 지금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지금 21세기 올 때까지 대략 우리 역사가 그 민주주의 역사가 한 50, 60년밖에 안 돼요. 서양의 그 유럽의 역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2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말 서로 피 튀기면서 지금 만들어진 게 그들의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이 5, 60년 만에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를 좀 제가 먼저 구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뭐야, 왜 저 따위야,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짓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야. 걸음마 걷는데 여러분들 그 걸음마 걷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막 걸어요? 아니잖아. 그 뒤집기, 쓰러지기, 으악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에요. 민주주의 어떤 걸음마의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헐 하지는 말아달라는 거. 양해 미리 구할게요. 자, 어차피 부산, 근데 여러분들 그저 이상하죠? 한번 있어봐. 그러면 아니 정치라는데 왜 하필은 부산이지? 서울이 아니라 왜 부산일까? 이유가 뭘까?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 왜 부산일까? 왜? 52년 전이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지금 이 시기가 전쟁의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전쟁의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짠, 요 시기. 네, 요 시기가 지금 1950년부터 1953년도까지 여러분들 6.25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6.25 전쟁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지금 개헌을 한 거예요. 이때 수도가 어디냐면은 밀려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수도가 지금 부산인 거예요. 그래서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정치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직선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선생님, 직선제로 간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되나요? 왜냐면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 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직선제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지금 간선제로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직선제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차 개헌. 자, 어쨌건 이제 이승만 정부는요, 한 번 됐고 2번 됐어요. 됐죠? 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보세요.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 4년이거든요. 4년인데 선거에 의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오바마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물러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번 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도 우리 저 초대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그죠? 네, 그래도 좀 민주주의 어떤 그 첫 출발점에 서 있는 분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질 못해요. 이게 또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거죠. 지금 끝났으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꿉니다. 이게 바로 2차 개헌이라는 거죠. 2차 개헌. 이 2차 개헌은 정말 이게 드라마틱합니다. 이 2차 개헌은요. 이 2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이게 지금 어떻게 뭐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 중임 제한 있잖아요. 중임 제한을 철폐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참 난감한데요. 이 난감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한테만큼은 이게 참 이게 역대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이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야. 초대 대통령한테만 적용이 돼. 뭐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어쨌든 초대 대통령한테만큼은 중임 제한을 없앤다. 이거 뭐냐면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쭉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게 바로 이제 2차 개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1차 개헌을 이제 붙이는 그 명칭들이 있는데 1차 개헌을 뭐라고 하냐면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그래요. 발췌 개헌. 발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직선제, 그다음이 그 의원 내각제 그런 어떤 장점들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게 뽑아놓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핵심은 직선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이 2차 개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4.4.5입 개헌안이라고 해요. 4.4.5입 개헌안. 이게 4.4.5입 개헌안이 이게 설명하기 참 민망한데 그 당시 그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203명, 그러니까 그 출석했던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 여러분 알죠? 헌법은 고치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는 거, 찬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봐. 203의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몇 표가 나와야 찬성이 되는 거지? 왜 내가 계산해 보라니까 빨리. 자,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135.333이 나와요. 135.333이 나오니까 몇 표 이상이 돼야 통과되는 거야. 136표잖아요. 그죠?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열었는데 135표가 나온 거예요. 야, 정말 이 현대사 작가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우연적 요소, 드라마적 요소를 이렇게 많이 넣는지 저는 이게 우리 현대사 본문이 있으면 대박. 야, 어떻게 저렇게 썼냐.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부결된 거죠. 부결됐어요. 예, 부결돼요. 땅 부결되었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결시켰냐, 이걸 어떻게 다시 통과시킬 방법이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저명하신 수학자가 딱 손을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135.333, 203명의 3분의 2란 135.333이니까 203명의 3분의 2 이상은 135명이 아니라 136명이란 논리예요. 뭐야,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논리 뭐냐면 135.3 사람은요. 사람은 한 명이잖아. 난 1이잖아. 난 1이란 숫자잖아. 내가 0.3이라는 게 존재해요? 나의 0.3은 뭐야? 8 하나야? 오우, 끔찍해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135.333에서 4.4.5입, 여러분 반올림 알잖아요. 반올림과 버림 알잖아요. 135.333에서 완벽한 사람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0.3은 버린다는 얘기죠. 반올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3을 버리니까 135란 얘기예요. 야, 이게 와, 대박. 듣고 보니 또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세상에나 참 정말 이게 여러분 지식인들이 정권에 이렇게 부합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식을 보여주면 안 돼요. 어디서 그렇게 그냥 그런 머리를 그렇게 쓰셔가지고 참. 그래서 결국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시 통과. 그게 바로 2차 개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다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대선이요. 1956년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1954년도에 이제 1954년도에 이렇게 2차 개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56년도에 대선을 치러요. 56년도에 이제 대선을 치르는데 이 대선에서 이것도 참 이때 이 민주당 야당 후보가 신익희였고요.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이었죠. 그런데 야당 후보가 선거 도중 사망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딱 이승만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 신익희가 이제 야당 후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야당 후보가 사망을 했는데 그 표가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이승만 자유당 정부에서는 그 표가 다 자유당 정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유당 정부로 오지 않고요. 그때 무소속으로 출범했던 후보가 있어요. 그게 조봉암 후보인데 그 조봉암 후보가 의외로 표가 많이 나온 거야. 우와! 긴장되겠죠? 지금 어떻게든 이게 참 무리수를 둬가지고 지금 되었는데 지금 이 조봉암 무소속 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8년도에 이 58년 체제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 반공 체제가 강화됩니다. 네, 이 반공 체제가 강화되는데요. 이 반공 체제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먼저 진보당 사건. 이게 뭐냐면 바로 조봉암이 그때 당시 이끌고 있었던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진보당을 만들거든요. 이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넣으면서 결국 조봉암을 사형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건 정말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나의 라이벌이야. 그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형? 왜냐면 이 조봉암은 여러분들 이후에 무죄로 다시 바뀌어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무죄라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들에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신문, 이 경향신문을 또 폐간을 시키죠. 이게 반공체제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반공체제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60년도에 56년도에 대선을 치렀으니까 60년도에 대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0년도에 대선을 치르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60년쯤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역사에 등장을 하냐면 저기 일제강점기냐고요? 아니요, 좀 더 가셔야 돼요. 네, 그 대한제국 좀 더 가세요. 여러분들 그 독립협회 있잖아요. 이 독립협회에서 연사로 나와가지고 아주 슈퍼스타로 등극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워낙 말을 잘하니까 슈퍼스타로 여러분 독립협회 여러분 만민공동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연설해가지고 막 올라서 그게 어느 시대야, 그게 아이고야, 저 먼 옛날 아닙니까, 그죠? 그 저 대한제국을 거쳐서 구한말을 거쳐가지고 일제강점기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광복 공가에 거쳐가지고 6.25 전쟁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60년도 대선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그때 이제 부통령 제도가 있었거든요. 부통령을 누가 되느냐 여기 이제 핵심이었어요.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있게 돼 있거든. 혹시 대통령이 이제 유고시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 뒤로 부통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년도 대선은 부통령이 누구냐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자유당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기붕 그리고 민주당 야당 후보죠. 야당 후보는 장면. 장면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장면이 뭐예요? 장면이 누구예요가 아니라 장면이 뭐예요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장이 성이고요. 면이 이름이에요. 짜장면?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는데 장면, 여러분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그 부통령 싸움이 핵심이었거든요. 장면, 이기붕. 근데 이기붕은 당시에 어떤 그렇게 부통령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깜이 아니었어요. 이미 56년도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이승만 이제 신익희가 죽으면서 이승만이 되었지만 부통령은 장면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붕이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60년 대선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게 절체절명의 목표였어요. 목표. 게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러분들 또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 이
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또 죽어요. 아니 56년 대선에서는 신익희 야당 후보가 죽고 60년도 대선 과정에서는 또 야당 후보인 조병옥이 또 죽고 거참 그 삼류 작가가 쓴 듯하죠, 여러분들. 네, 너무 우연적 요소가 많아요. 이렇게 드라마 쓰면 안 봐요. 채널 돌아갑니다. 뭐야 이거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네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게 벌어진 거야.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쪽은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재인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기봉이 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 저지른 거예요. 일예로 여러분들 한 마을에 그 유권자 수가 예를 들면 1000명이에요. 1000명을 가정해 보면요.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열었는데 이기봉 찬성표가 1500표가 나온 거야. 아니 마을에 유권자가 1000명인데 이기봉 찬성표가 1500표이 말이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학생들이 본 거예요. 아니 학생들은 학교에서 반장 선거 하잖아요. 회장 선거 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 시대에 가장 민주주의가 알려지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곳은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그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습득한 학생들이 지금 이 3.15 부정선거를 바라보니까 헐, 이거 뭐야 지금 이거 어른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이게 아니다. 3.15 부정선거 이건 문제 있다. 라고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3.15 부정선거에 맞서서 들고 일어난 사건. 네, 이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4.19 혁명 할 때는 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각 사건마다 인물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마산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실종됩니다. 근데 그 실종된 그 학생이 일주일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떠오르죠. 최루탄을 맞고 죽은 거죠. 그죠? 그 학생의 이름이 이제 김주열 사망 사건. 이게 이제 발달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4.19 혁명의 어떤 도화선이 됐던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김주열 학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학생은 역사 속 학생은 거인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어떤 식민지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참 건강한 세력들이 바로 학생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서 아니요, 침묵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아니요 라고 외쳤던 그 주체가 바로 학생들이었다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었다는 것. 우리의 현대사는 그렇게 그 학생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발포가 일어나요. 총을 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총을 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 시위는 더욱더 격해졌고 결국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게 들어섰냐면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섭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은 또 허정은 또 뭔가요? 사람 이름이야. 외자야, 외자. 성은 허씨요, 이름은 정이야. 허정.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제 어떤 외교부 장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허정의 과도 내각이 들어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승만 정부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이제 개헌을 합니다. 이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개헌을 해요. 그 개헌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3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3차 개헌.
3차 개헌의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줘가지고 저렇게 독재의 모습이 나타났다. 저런 1인 독재 체제는 이제 끝!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를 이때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있지만 그 대통령한테 실권을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뭐 일본 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은 수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러분들 총리가 최고야. 총리가. 자, 그리고 양원제. 양원제를 시행하죠. 이 양원제는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린 단원제예요. 지금 국회가 지금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 안에서 이제 여당 야당이 있는 것이고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떠오르세요. 미국 보면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예,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원제는 민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양원제를 구성하고 있더라. 바로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 그 출범한 정부가 바로 장면 정부다. 장면 정부다. 장면 정부는 우린 제2공화국. 왜냐면 헌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대통령제에서 완벽히 지금 달라져서 의원 내각제로 왔잖아요. 장면 정부를 우리는 제2공화국. 여기서의 집권 여당은 바로 민주당이다. 네, 민주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장면 이제 총리예요. 당시 대통령 윤보선이지만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이 장면 내각은요,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 장면 내에서 개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4차 개헌이에요. 자, 이 4차 개헌은 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루어진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어떤 앞에서 봤던 1차 개헌, 2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권을 더욱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4차 개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3.15 부정선거 사범들 있잖아요. 더 강한 벌을 줘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소급 입법. 네, 소급 입법. 바로 3.15 선거 사범들, 3.15 그 부정선거. 네, 이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더욱더 사실 소급 법은 만들어진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급을 시키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셨어. 때는 바야흐로 지금 한 5월이야. 5월에 화가 나셨어. 오늘 그러니까 지각자가 많으니까 왜 이렇게 지각자들이 많아? 안 되겠어. 지금부터 3월 달부터 지각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지각비 1,000원씩 내. 라고 이렇게 소급을 시키면 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법이란 게 이제 한 번 시행되면 그때부터 가야지 그 소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그런 정의를 좀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죠. 그죠? 3.15 부정선거. 전 말도 안 되는 어떤 저런 것들을 저지르는 어떤 사람들 확실하게 단죄를 줘가지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4차 개헌이에요. 통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바로 이게 지금 이제 1960년도에 지금 4.19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가 일단 정착이 되니까 이제까지 억눌렸던 그 목소리가 펑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아니 어떤 안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있어요. 주장도 안 해요. 그럼 그게 민주주의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당연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 시끄러운 것들이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회는 질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딱 허용해 버리면 그 순간에 북한은 침투할 것이고 우리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제한된 민주주의가 또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 상황을 위기로 파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군인들입니다. 정치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1961년이죠.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벌어집니다. 네, 5.16 군사정변. 자, 이 5.16 군사정변이 벌어지는데요. 이 5.16 군사정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도가 되어가지고 만든 헌법. 그게 뭐냐면 바로 5차 개헌. 또 법을 바꾸는 거예요. 5차 개헌을 바꿔서 대통령, 다시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저렇게 하면은 너무 책임감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쭉 가야 된다. 이게 맞다. 라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다시 가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다시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로 가고 양원제 노노노 우리한테 안 맞아. 다시 단원제. 단원제로 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5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가 어디예요? 이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제3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 박정희 정부를 이끌었던 유지했던 정부 여당을 우리는 공화당이라고 합니다. 공화당.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그건 바로 경제 성장이죠.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 때, 장면 정부 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숙제는 뭐냐면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 자, 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박정희 정부가 했던 건 뭐냐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 돈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없다 이게 판명되니까 외국에서 돈을 끌어오죠. 그 외국에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시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가 있냐면 먼저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이 있고요. 그 다음이 한일 수교. 네, 한일 수교를 통해 가지고 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는 것이죠.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건 우리 측 주장이고 일본은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주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한일 수교예요. 아니 말이 돼? 일본이 지금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고 없었던 걸로 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볼 때는 이건 정의가 아니야. 아니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걸 종료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들고 일어난 사건. 네, 그것을 우리는 바로 6.3 시위. 그리고 우리는 바로 6.3 시위라고 합니다. 이 6.3 시위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일 수교는 1965년도에 체결이 되는데요. 6.3 시위 같은 경우는 이제 64년도. 64년도 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일 수교 반대하는 거죠.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이런 6.3 시위를 전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근데 꾹 놀러가면서 결국은 한일 수교를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한일 수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은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어떤 그 마중물로서 이 돈이 활용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일본으로부터 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위안부 문제, 뭐 이런 징용, 뭐 이런 문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아니 우리가 일본한테 언제 사과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종료된 거에 말이 돼?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종료시킬 수 있어? 라고 반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 여지가 지금 쭉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내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박정희 정부의 출범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쭉쭉쭉쭉쭉 해 나갔어요. 성과 있었습니다. 성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도 2번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됐으면 이제 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2번 하시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막걸리 드시면서 그 농민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해서 또 이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개헌을 합니다. 그게 바로 6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6차 개헌. 6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박정희 정부에서 6차 개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삼선 개헌안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삼선 개헌.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마무리 좀 지을 테니까 딱 한 번만 더. 라고 해서 한 번만 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6차 개헌 때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붙었던 그 대선 1971년도에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그때 이제 야당인 김대중 후보 그리고 여당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나와가지고 붙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박정희 후보가 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삼선 개헌을 했던 이 박정희 정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내야 되는 건가? 아직도 경제 성장을 시키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세계사적인 어떤 큰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 흐름이 뭐였냐면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닉슨 독트린. 이 닉슨 독트린 여러분들 앞 시간에 왜 트루먼 독트린 배우셨죠? 그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면 이 닉슨 독트린은 바로 냉전의 완화. 냉전의 완화를 알리는 어떤 그 해빙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떤 반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반공해야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계속 호시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첩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반공이라는 틀을 가지고 지금 남북의 어떤 대치 상황을 쭉 연결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세계사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 닉슨 독트린, 내가 넥슨이래. 자, 이 닉슨 독트린의 어떤 그 영향 속에서 이 박정희 정부가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 그 대치됐던 우리의 적이었던 북한하고 통일의 약속을 한 거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남북이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와, 이건 거의 6.25 전쟁 이후에 이건 완전 엄청난 쇼킹한 일이거든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정말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그 비상한 상황을 잘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유신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닉슨 독트린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그 해빙 분위기, 그 해빙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정부도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돌파구를 지금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7.4 남북 공동성명의 어떤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 유신헌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유신헌법은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은 일단 대통령을 간선제에 의해서 간접 선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간접선거인데요. 이 간접선거는 무엇에 의해서 어떤 단체냐면 바로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임기는 6년이지만 6년이라는 임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종신 대통령,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그 몇 차 기원이었죠? 지금 2차 기원 같은 경우에 초대 대통령에서 중임제를 열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4.4.5 입기원안 기억나시죠? 203명이 곱하기 3분의 2, 103명 3, 3, 3, 그거 있잖아. 그 2차 기원은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게임의 룰은 있단 말이야. 게임의 룰은. 근데 이 유신헌법은 게임의 룰조차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물론 박수는 아니죠. 이제 투표는 하겠지만 형식적 투표를 거쳐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바로 유신헌법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독재 체제의 시스템을 구축해 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비상한 상황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비록 후대 사람들이 이걸 독재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까지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틀에서는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이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할 때 여러분들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네, 국회를 해산시키고요. 그리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선된 대통령은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엄청난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국회 해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해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찬가지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 3.1운동에 의해서 첫 출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공부할 때 삼권 분립에 근거한 최초의 공화정이 배웠잖아요. 삼권 분립이 뭐야? 입법, 사법, 행정 아니야.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입법부에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임명을 한다. 그리고 해산시킨다. 이건 삼권 분립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죠? 완벽하게 그 힘을 대통령에게 지금 몰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당연히 반발하겠죠. 반발하면 이게 엄청난 권리가 있습니다. 이 반발하면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긴급조치권. 이 긴급조치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헌법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은 최상위 법입니다. 그 헌법 위에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헌법마저도 정지시켜버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긴급조치권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겨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이 시대에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이제 이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신헌법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박정희 정부를 우리는 제4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지만 저 앞에 3공화국의 대통령과 이 4공화국의 대통령이 달라요. 이 대통령 이게 엄청 힘이 세잖아 지금. 그죠? 헌법의 질이 달라요. 헌법의 질이. 예,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 자체를 3공화국, 4공화국 나누어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 이게 바로 4공화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0년대 가는 거예요. 60년대가 박정희 제3공화국이었다면 70년대가 박정희 제4공화국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권력이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 박정희 정부도 이제 모순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박정희 정부에 맞서 싸웠던 그런 또 항쟁이 있습니다. 그 항쟁이 뭐였냐면 바로 부마 항쟁이라는 거예요.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부마 항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마 항쟁 이게 이제 79년도에 이 부마 항쟁이라고 이제 79년도에 벌어진 어떤 사건인데요. 이 부마 항쟁이 그 원인이 된 사건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그 YH 무역 사건. 지금 YH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출발한 건데요. 그래서 가발 회사인데 회사가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으니까 그 여성 노동자들은 여러분들 그 저임금, 굉장히 저임금이에요. 저임금 갖고도 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골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약값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동생들 학비도 돼야 되고 정말 열심히 노동했던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사가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 자신의 생계가 갑자기 막혀버린 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임금 인상도 아니에요. 회사를 열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야당 당사에 들어오죠. 근데 야당 당사에 공권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권력이 들어와가지고 이 여성 노동자들 해산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당시 야당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김영삼 총재였습니다. 김영삼 이제 그 총재가 외국 기자들 물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뭐 하는 거냐? 이런 독재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왜 용인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영삼 그 국회의원을 아예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제명을 시켜버려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 또 학생들이 또 이제 들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그 일례로 이제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서 공부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한 학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생들이 지금 저렇게 이렇게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저렇게 해산되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나라가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쫙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 이제 학생들이 쫙 붙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변명 없었는데 그 뒤로 쫙 붙어가지고 부산대 교문을 나서게 되면서 이 부마항쟁이 또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마항쟁이 출발하게 되자 이때쯤 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 박정희 그 정부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김재규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는 조금 이 정도라면 뭔가 좀 무마측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오른팔이라고 쓰는 차지철 이런 인물은 탱크 몇 대만 주십시오 밀어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논쟁 속에서 결국 11.6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통령이 결국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부마항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12.6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해결 어떤 과정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12.6 사태, 12.6 사태가 벌어졌죠. 자, 이 12.6 사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나라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저도 기억돼요. 저는 역사 제가 태어나서 역사를 기억하는 한 장면이 바로 저는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이고 10월 27일 아침에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굉장히 막 긴장하시면서 막 전쟁 난다고 막 그러니까 어린 제가 막 보면서 막 무서워했던 그런 아침의 분위기가 저는 기억이 나요. 봤더니 뉴스에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막 흉흉했거든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군인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군부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12.6 사태의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12 사태가 벌어집니다. 12 사태. 바로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 신군부의 등장. 네, 이런 신군부의 등장. 신군부가 또 등장을 하니까 있을 수 없다. 이거 막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그 저항이 뭐예요? 그 저항이 바로 그렇죠. 그 저항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주장은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계속 계엄령이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계엄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계엄령 폐지, 계엄령 폐지하라. 그리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때 여러분들 이 5.18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계엄군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이 총과 칼로 무장한 이 계엄군들이 그 시민들을 압살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어떤 그 자체 방어를 위해서 이때 이제 시민군이 조직이 되죠. 여러분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제 6월 학년 배우겠지만 시민군, 즉 시민들이 총을 잡았던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 신군부에 맞섰어 싸웠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철저하게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한지 몰라요. 특히 이제 이때 그 여러분들의 친구, 그 교복을 입고 있는 또는 그 학생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어떤 그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가슴이 또 아픕니다. 자, 이렇게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이 신군부는요,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이제 그 국보위라는 걸 만들어요. 이 신군부가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제 국보위, 그 이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보위라는 걸 만드는데 국보위.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5.16 군사정변 때 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보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국보위에서 먼저 전두환. 이 전두환을 대통령이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보위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올린 건 뭐냐면 유신헌법에 의해서. 아직 유신헌법 여러분들 유신체제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법 안 바뀌었어요. 그죠? 유신체제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올리고요. 또 하나 그리고 나서 다시 개헌을 해요. 그리고 나서 8차 개헌. 유신헌법은 7차 개헌이었고요. 8차 개헌을 합니다. 8차 개헌. 8차 개헌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항상 대통령의 문제지. 이 대통령을 역시 마찬가지로 간선제예요. 간선을 뽑는 거예요. 다만 아까 유신헌법 같은 경우 여러분 종신 대통령의 길을 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7년 단임이에요. 7년 단임. 7년만 하는 거예요. 7년 단임의 간선제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 8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가 바로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바로 제5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 5공화국의 여당은 바로 민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정당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 뭐예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은 2번 한 거예요? 네,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의해서 한 번 됐고 그러자마자 바로 8차 개헌하면서 다시 이 개헌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또 된 것이죠. 이때 이 간선은 여러분들 지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간선이라고 하는 방식은 어디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냐면 바로 by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히는 건데요. 뭐 유신헌법 때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바꿨지 그냥 통일주체 국민회의 또 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유신헌법부터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대통령 어디서 뽑히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자기들 지지자들 모아놓고 박수 쳐가지고 그냥 뽑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다만 이 8차 개헌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7년 단임이라는 거. 7년 단임이라는 거. 네.
종신의 길은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제한은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차 개헌에 의해서 전두환 5공화국이 다시 또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것저것 또 많이 있어요. 이때 보면 여러분들, 왜냐면 전두환 정부 때 여러분들 그 88 올림픽 개최에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오거든요. 개최한 건 아니고 따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그 좀 질서가 좀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풀어놔요. 그래서 뭐 교복 자율화라든지 뭐 해외 여행 자율화라든지, 여러분 요즘 여행 갈 수 있으면 가죠.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통금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12시만 되면요 사이렌이 울려요. 윙 울리면 그때 그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잡혀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렌 울리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사이렌 소리 나기 전에 허겁지겁 집에 들어오신 적이 굉장히, 꼭 그 시간을 맞춰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것도 아주 그냥 알코올 냄새 쫙 해서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사이렌 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이때 없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런 것도 없어지고 어떤 좀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본질이 뭐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이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4.13 호헌 조치라는 게 있어요. 4.13 호헌 조치. 이게 뭐냐면 1987년 헌법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오, 헌법의 수호.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좋아 보이죠? 근데 그 헌법은 뭐야? 이 헌법은 이거 8차 개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2.12 사태 함께했던 노태우에게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 주겠다는 얘기죠. 국민의 뜻은 없는 거야. 국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야당이건 여당이건 내가 좀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체육관에 뽑겠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 4.13 호헌 조치가 나오고, 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했던 항쟁이 바로 6월 항쟁이 되는 겁니다. 6월 항쟁. 바로 4.13 호헌 조치의 반발, 또는 박종철 고문치사. 박종철 고문. 이것도 참 놀랍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 대학생들 잡아다가요, 시위하는 대학생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했는데 물고문을 한 거예요. 욕조에다가 그냥 팍팍 해가지고 결국 이제 죽었어. 죽었는데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욕조에다가 죽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발표하죠. 신문을 하고 있었다. 빨리 불어! 하고 책상을 딱 치니까 하고 죽었다. 그 유명한 탁친이 하고 죽더라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기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지고 결국 6월 항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6월 항쟁 때 외쳤던 구호, 호헌철폐, 독재타도. 네, 호헌철폐, 독재타도. 정말 어마어마한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동원돼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6월 항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는 TV를 보면서 저렇게 불순 세력들이 저렇게 거리에 나와서 저거 어떡하지? 나라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보였던 그 TV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모습들, 막 그 시민들이 막 그 돌멩이 던지고 막 학생들이 막 던지고 그 위협적인 어떤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만 나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고등학생인 저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들 혹시 저게 북한에서 침투한 간첩들에 의해서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참 대학생 돼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런 생각들이. 6월 항쟁의 어떤 그 이 힘 에너지는 여러분들 어디서 온 거냐면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이건 사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5.18 민주화 운동 비록 실패했지만 이 잔인하게 진압했던 그런 모습들이 대학교 5월만 되면, 봄만 되면 교정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가 계속 돌면서
이 전두환 정부의 어떤 그런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던졌거든요. 어떤 그런 5.18 민주화운동의 씨앗들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결과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6월 항쟁의 결과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개헌이 바로 9차 개헌이죠. 9차 개헌. 드디어 이제 대통령을 직선에 의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5년 단임. 네, 직선이고요. 그리고 5년 단임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이 9차 개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대통령 지금 임기 지금 5년이잖아요. 딱 한 번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9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그 정부, 9차 개헌에서 출범한 정부를 우리는 노태우 정부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야당, 당연히 6월 항쟁의 그 지지는 야당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이 김대중, 김영삼으로 분열이 되면서 그 표가 이제 노태우 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이 노태우 정부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북방 외교. 네, 이 북방 외교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정부가 바로 이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정부가 이제 김영삼 정부. 그죠? 이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죠?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김영삼 정부에 있었고요. 그 다음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가 또 이 김영삼 정부 때 또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햇볕 정책에 의해서 이 대북 관계의 어떤 그 굉장히 완화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통일 정책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그다음 박근혜 정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가지 맙시다. 거기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역사의 평가라고 하는 게 30년 정도는 이렇게 묵혀두고 가는 게 저희 어떤 기본적인 역사학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통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 정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우 쭉 한번 우리 민주주의 역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는 참 감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앞에 한번 가볼게요. 한번 하셔 봅시다. 한번 보면서 개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어떤 그런 운동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지금 이 개헌들을 쭉 보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이 1차 개헌 부상 전치 파동 이 4.4 5.18 개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걸음마 그런 모습들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4.19 혁명. 4.19 혁명이 나오게 됐던 그 배경 3.15 부정선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3차 개헌은 굉장히 또 잘 다뤄져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3차 개헌이 바로 이 4.19 혁명의 결과로 나왔다는 거 이 정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가면 되고요. 쭉 가서 뭐 또 시험에 잘 나온다면 유신헌법. 네, 이 굉장히 독특한 법이니까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 맞아?
라는 어떤 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여러분들 좀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과 지금 이제 우리 어떤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 바로 6월 민주 항쟁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9차 개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19 혁명, 5.18 운동, 6월 항쟁, 그 거리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거리에 나왔냐고. 그럼 아마 그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에겐 꿈이 있다고. 민주주의, 그 네 글자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 거리에서 그 피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싸워왔던 그 사람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